안녕하세요. 7월 17일 토요일 공개 라이브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이 제헌절이네요. 그죠? 7월 17일. 자, 오늘 방송 진행상 주요 요점을 적어놨습니다. 뉴욕 증시가 지난 밤새 좀 빠졌어요. 빨리 찾아왔던 그 썸머랠리 끝물이냐, 끝난 것이냐, 이걸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 또 하나는 여름철 한때 소나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어찌됐건 소나기든 꽃이든 조종은 시작이 됐다. 조종의 빌미가 뭐였나? 그동안 그렇게 악재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뭐 인플레이션율이 막 급등을 한다거나 어, 여러 이제 요인들이 좀 쭉 있어 왔지만 뭐 팬데믹이라든가, 그러나 그것들이 다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연준이 일시적인 것이다, 뭐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마치 여름철 소나기처럼 말이죠. 그렇게 이제 무마를 시켜가면서 미국 증시가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이제는 그게 어젯밤에는 어떤 빌미로 해서 빠졌나를 보니까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를 했어요. 소매 판매는 사실 미국은 이제 소비가 70%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차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매 판매가 그동안 이제 지난달 5월 달에는 마이너스 1.7% 감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지난 6월 달에는 0.6% 플러스 증가로 깜짝 증가로 발표가 됐어요. 이건 분명 호재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제 그 시작 개장 직후에는 조금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 반등하는 듯 했어요. 움직여서 플러스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쭉 이내 이렇게 전강후약 원웨이 장세로 쭉 밀렸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원웨이 장세로 밀렸는데, 그게 소비자 신뢰도가 소비자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극폭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이것을 놓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심리가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고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심리 지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 연준도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말이 무색해지겠죠. 이런 이제 불안 심리들이 시장을 잡았다, 묶어놨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차트로 한번 여러분들의 그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지수를 봅니다. 미국의 이제 대표 주식 30개 종목을 가지고 하는 다우지수입니다. 사상 최고치에서 지난 밤새 음봉이 제법 큰 게 나왔네요.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자리죠. 그렇죠? 상승세는 아직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S&P 500 지수 보죠. 미국의 대형주 500개 기업입니다. 상승 추세죠, 뭐. 그런데 고점에서 조정 흐름이 지금 좀 제법 나옵니다. 그죠? 음봉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우보다는 조금 더 밑에 들어와 있네요. 그죠? 다우지수 우량주들이 제일 세고, 그 다음 대형주. 그 다음 그러면 나스닥은 기술주 보죠. 우리로 치면 이제 코스닥 아니겠습니까? 얘는 조금 더 많이 빠졌네. 아까 눈여겨보실 게 이걸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21선이 이제 빨간색 선입니다. 진한 빨간색 선으로 해놓은 제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기술주가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거를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얘가 추세가 우상향으로 살아있으면 목숨이 살아있는 거고요. 꺾이면, 우하향으로 꺾이면 어떤 때가 될까요? 이런 거겠죠. 이렇게 꺾이면 주식시장 생명선이 꺾인 거죠. 죽어가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보시라는 거는 21선과 60일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21선과 주가의 이 괴리 어느 정도 폭인가 이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다우지수는 아직 60일선과 21선이 밑에서 잘 받쳐요. 조금 더 봐야 될 대목이겠고요. S&P 500은 60일 저 밑에 있네요. 이거는 수급선이라고 합니다. 60일선은 초록색 선이요. 예. 그런데 생명선 21선하고는 또 바짝 붙었네요. 과거 6월 달에도 한번 21선을 깨고 60일선 닿은 다음에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자, 20이 깨진다면 60일선까지도 내다볼 수 있겠죠? 예, 일단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60일선마저도 깨지면 그 다음은 120선까지 내려간다. 기술적 지지선들이에요. 예, 의미 있는 지지선. 자, 그럼 그 다음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죠. 눈으로 보는 게 가장 확실하잖아요.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자, 나스닥 기술주는 어떨까요? 낙폭이 더 컸다 그랬죠. 자, 21선이 어떻게 됐어? 일봉이 21선을 하방으로 뚫고 떨어졌다. 뚫고 떨어지면 그 다음은 어디라고요? 61선까지. 오, 61선까지 떨어지려면 낙폭이 꽤 커지겠는데요. 기술주 낙폭이 상당히 커지겠구나. 이런 이제 걱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기술주의 우리가 이제 우려와 가장 밀접하다고 볼 수 있는 기술주의 총화. 반도체는 어떨까요? 반도체 지수를 한번 볼게요. 오, 야야야야. 반도체 지수는 21선 깨지더니 그 다음에 어찌 됐어요? 얘가 가장 앞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21선 살아있었다가 이건 이제 다우 S&P 정도죠? 21선 깨졌네? 나스닥 정도죠? 61선마저 깨졌네? 이게 반도체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121선이 지지되나를 봐야 되겠는데 과거에 보니까 얘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요. 121선도 이탈하는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알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에 대해서 다룰 거거든요.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부진하냐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불안하다. 향후 전망이라든가 또 반도체 업 안에 경쟁이 심화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정차 용 반도체 부족 사태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그저께 8만 전자 회복하더니 다시 또 무너진 게 뭐예요? TSMC 탓이잖아요. TSMC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뭡니까? 일본과 합작 회사를 일본에다가 공장을 짓는다. 그 일본과 대만의 밀착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TSMC가 파운드리 분야 뭐 이렇게 삼성전자가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과 합작하면서 뒤쫓아오는 그런 이제 경쟁 이게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거기에다가 인텔이 또 그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데를 인수한다라는 게 이제 리스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인텔은요 일전에 이제 하이직스에다가 그 낸드 분야인가요? 팔고 10억 달러를 받은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이 GF 그러니까 글로벌 파운드리 이 기업을 뭐 인텔 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가 100억 달러가 생긴 돈이 있는데 300억 달러를 들여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 업계는 이제 막 치고받는 싸움판이 크게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전에 반도체 쪽에서 치킨 게임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군소업체들, 유럽 업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쓰러졌는데 이제는 대형 업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몇 개 업체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들끼리의 경쟁이 붙으면 어찌 돼요? 투자를 더 해야 되겠죠. 안 밀리려면 투자 쪽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면 어찌 될까요? 주주에게 돌아오는 뭡니까? 환수
그러니까 이익금 환수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부정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 나온 뉴스로 보니까 중국의 샤오미가 스마트폰 부문에서 삼성전자를 맹추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에 올라섰대요. 샤오미가. 삼성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애플이 3위로 떨어졌답니다. 처음이래요. 근데 이제 이 맹추격의 속도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6월달 그 스마트폰 그 시장 점유율이 샤오미가 17%, 삼성전자가 19%입니다. 2% 차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래 깨지고 저래 깨지고 또 굵직한 뭐 이 투자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하지 못하고 있죠. 왜요? 오너 리스크 때문에. 오너가 지금 뭐 깜빵에 지금 갇혀져 있다 보니 굵직한 투자를 지금 제대로 이런 데에 대한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에 끼치는 영향력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요.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총이 얼마나 될까요? 시가총액. 글씨 크게 쓸게요. 삼성전자 시총은 현재 한 530조가 됩니다. 530조. 구주, 우선주 합해서요. 이게 우리 이 코스피 총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코스피 시장 시총 2200조 원 정도 됩니다. 약. 그러면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이 시총의 몇 프로를 차지해요? 얘가?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 코스피 시총의 24%를 차지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ELW 매매에서 필요한 코스피 200 그러니까 대형주 200 종목에 대한 시총은 얼마나 될까? 얘는 16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장에만 한 2000개 정도 종목 중에 코스피 200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600조, 그러니까 2200조에 1600조니까 거의 한 80% 정도, 그죠? 차지합니다. 이렇게 큰데 이 코스피 시장의 24%, 그죠? 코스피 200으로 보면은 24%가 아니고 몇 프로가 되겠어요? 코스피 200으로 보면 33%입니다. 33%. 이러니 이게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경우 우리 지수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또 여기에다가 SK 하이닉스를 집어넣으면은요. SK 하이닉스 시총은 얼마예요? 이건 한 90조 원 정도 돼요. 얘를 포함하게 되면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30%가 됩니다. 30%.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이 어려워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힘들어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총의 30%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를 더했을 때 30%뿐만 아니라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ELW 지수하고 바로 연관이 되는 겁니다. 40%가 돼요. 40%. 거의 절반에 가까워. 이러니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증시에 절대적인 요인이 됩니다. 네. 상승 하락 요인, 등락 요인이 돼요. 변수,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얘를.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갈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기 위한 내용이었고요. 자, 보죠. 반도체 쪽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렇게 부진하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8만 자 돌파하려고 난리가 아니에요. 2분기 실적 발표도 의미가 없었어요.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면 뭐하나? 꿈쩍을 못하는데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평선들이 주가 위에서 짓누르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 개인만 홀로 양심 샀어요. 올해 들어서 개인이 삼성전자를 얼마를 샀냐? 응? 올해 들어서 개인이 삼성전자만 올해 들어서 20 무려 26조 원어치를 샀습니다. 글씨가 조그맣죠? 키워.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를 26조 원어치 샀다니까요. 삼성전자 소액주주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90만 명. 우리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 여지껏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산 시민보다 많다니까? 부산 시민이 340만? 350만 명 정도 되죠. 이래요. 우리 개인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많이 힘들겠네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자금이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 그때 언제 들어왔어요? 작년 말에 이렇게 막 급등하니까, 삼성전자가 막 작년 말에 이렇게 급등하니까 막 삼성전자 뒤늦게 막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산 사람들은 그나마 지금 수익 중이죠. 근데 올해 들어온 사람들은 어때요? 다 손해. 이달에 들어서도 7월 들어서도 이렇게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물타기 들어온 거예요. 개인들이 2조 원어치 이상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의 현 주소고요. 이러다 보니 지수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부진하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 코스피가 이렇게 앞으로 길 수밖에 없는 상황. 코스피 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었고요. 자, 그럼 해외 시장은 어떨까? 대만 증시가 잘 나가요. 그죠? 대만 증시가 참 상승하면서 신고가 근처에 잘 나갑니다. 근데 대만도 우리보다 더해요. 대만에서는 대만 반도체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훨씬 큽니다. 절반을 차지해요. 근데 대만 그 TSMC가 전일 어제 4% 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떨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디램 업체죠. 주가 보십시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빠졌네. 지지선이 없어졌잖아. 저 밑으로 내려가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얘뿐만 아니고 또 엔비디아가 또 뭐 액분한다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도 고개 숙이고 박살, 그죠? 21선 밑으로 박살. 아주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소나기네. 예, 이렇게 쏟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외에도 뭐 이제 램 리서치라든가 뭐 이건 121선마저도 깨지고 있죠. 예, 램 리서치라든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 반도체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거기에다가 애플이 이제 신고가 사상 꼬치를 내고 막 했는데 애플이 지난 밤새 이틀 연속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경계감이죠, 경계감. 그다음에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좀 빠졌고요. 아마존도 좀 안 좋은 모습 보십시오. 다 꺾여가지고 꺾여서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들 아까 이제 그래프 봤었잖아요. 21선에 닿냐 넘어갔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은행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주들도 힘이 없어. 자, 121선에 이제 뚫고 떨어지는 모습. 미국의 대표 은행, 옛날에는 중앙은행이었죠. JP모건. 그 다음 뭐 상업은행의 대표주자 웰스파고, 이런 종목들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난 금융위기 때 파산했었던 얘는 121선 뚫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뭐 골드만삭스, 투자은행이죠. 시티은행, 아유 시티은행이 제일 약하네. 이렇게 은행주들도 다 안 좋아요. 그럼 반도체, 기술주, 은행 다 안 좋은데 뭐가 갈 거야? 뭐가 갈 거예요? 그럼 뭐 이거 말고 그러면 다른 거 보자. 테슬라는 지금 테슬라도 비리비리합니다. 왜요? 얘 가상화폐 갖고 장난치다가 이래 된 거예요. 2분기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1분기에는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흑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는 비트코인에서 1억 달러 이상 손실이 났다 그래요. 그럼 이제 자체적으로 돈 벌어서 수익이 아직까지는 못 나고 있는 테슬라가 투자 손실까지 입었으면 어찌 됐어요? 그 주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국 이제 인프라 투자 뭐 얘기 아직도 감감 소식이죠. 자, 캐터필러 보세요. 캐터필러. 오르는 두산중공업은 그래도 요새 잘 가죠. 보잉이요. 아유, 보잉도 어렵네. 200일선마저 뚫고 떨어지네. 이렇습니다. 제가 나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미국 뉴욕 증시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모더나는 급했어요. 모더나. 얘는 이제 별도 재료 때문에 이제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 보면 뭐 유가가 지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70달러 넘어선 다음에 뭐 오펙이 증산을 합의를 해버리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 관련주들 엑손모빌이라든가 또 세브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주가 보세요. 그 뭘 믿을 수 있나 이거? 의지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미국 증시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보시면 제가 일부러 하나하나 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소매 판매 월마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버티고 있고 바이오 그 파이자나 모더나만 그래도 좀 살아있는 것 같으네요. 철강은요. 요즘 뭐 원자재 가격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철강주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포스코도 괜찮았지 않습니까? US 스틸 120선 하방 뚫고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럼 비철금속계의 대표주자 알코아는 알미늄 얘도 120선 딱 걸렸네. 그죠? 심각해요. 21선이 아니어도
61선도 아니고 121선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떨어져. 그럼 자동차는 뭐 반도체 부족 가지고 얘기가 있어 왔죠. 그러더니 지금 6월 초의 고점 이후 계속 밀리고 있네요. 포드 6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1선 깼네요. 지난 밤새. 이제 121선 향해 가겠죠. 포드, GM은 120선 하방으로 내려갔네요. 그죠? 내려갔어요. 이런 모습,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뭐 코카콜라 볼까요? 코카콜라? 얘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일반 소매 이런 것들만 그래도 비중이 적잖아요. 얘들은. 그죠? 얘들은 비중이 적어요. 디즈니는 이제 뭐 여행 레저 관련이라서 지난 밤새 좀 빠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시장 상황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림으로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썸머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좀 일찍 찾아왔죠. 6월달부터 찾아온 썸머랠리 끝물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지금 그래프를 보니 상당히 심각하다. 소나기일까? 이거는 좀 낙관적 시각에서 본 그냥 시장 전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그죠?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강세라는 얘기죠. 지난 밤새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대로 떨어졌어요. 1.2%, 1.4에서 엄청 떨어진 겁니다. 네, 이게 한참 1.7이 된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금리 급등이라 해서 충격을 한번 받았었죠.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제 너무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채권이 강세인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채권이 강세인 것이 안전자산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뭐 중국은 더 빨리 앞서가고 있지만 CBDC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죠. CBDC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시범 사업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종목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 예, 관심 종목으로 CBDC 발언이 있은 뒤에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하락세가 아주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막 계속 불을 찬물을 껴안고 있죠. 연준 의장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뭐 채굴 뭐 다 중지시켜 버렸고 뭐 이런 현상. 이게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라는 위험자산으로부터 돈이 또 빠져나오는 이유가 되겠고요. 다음 화폐 중에 그래도 가장 안전한 화폐가 뭐예요? 달러 아니겠습니까? 달러. 그래서 요즘 달러화는 또 강세예요. 달러화는 이렇게 강세. 예, 지난 밤새도 또 올랐어요. 달러화는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자산으로의 회피 문제 때문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원달러 환율. 최근 한 이틀 좀 그래도 조용해지나 했더니 다시 또 달러 강세 나타나서 다시 또 오를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전 고점이었고 이걸 뚫고 올라가서 1150원대까지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다시 1150원대를 향해서 다음 주에 또 갈 것으로 보여져요. 원화의 악세는 뭐가 있겠습니까? 외국인 수급 악화로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팔면 또 환율은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달러가 더 선호되니까.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또 이 뭔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러해서 지금 수도권은 4단계 최고 등급으로 지금 비상조치가 내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비수도권에서도 이제 거리두기 강화 지금 3단계로 올리고 막 그런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되겠고 한국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겠죠. 한국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한국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볼 때는, 환율로 볼 때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죠. 예, 환율 내려가면 원화가 센 거고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약한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런 현상이. 자,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우리 시장에 안 좋은 요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달러가 강세다 보니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외국인 수급이 악화되고 안전자산으로 돈이 쏠리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수보다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잘 고르는, 참 어렵죠. 말이 쉽지. 지수 약하면은 수익 나기 정말 어렵죠. 확률적으로 볼 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종목도 같이 조정받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찾는다고 막 기를 쓰는 게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변동성이 확대된 이런 장입니다. 리스크가 커지고, 그러나 우리 같이 이제 ELW 매매를 병행하고 있는 우리 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확대되면 찬스가 오는 거예요. 기회의 장이 되는 거죠. 기회. 그죠? 예, 먹을거리가 많아집니다. 진동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도 커질 수 있고 손실도 커질 수 있지만 기회는 분명한 겁니다. 잠잠하고 있으면 풀이만 죽잖아요. 그죠? 조정장에 대한 투자, 특히 여기는 ELW 매매가 최고입니다. 우량주 매매로 확실한 수익 챙기시고 ELW 매매로 조급한 마음, 단타 챙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면 지금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됐지만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돈 잘 벌었는데, 돈 잘 벌은 주가는 이 모양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은행주들 아까 보셨지만 다들 약세였잖아요. 실적은 예상 훌쩍 다 뛰어넘었어요. 그러나 주가는 실적을 선반영한다, 미리 반영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것들이 반영이 된 현재의 주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너무 과도하게 작년 말에 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 수준은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러죠. 가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주가를 저평가됐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여기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은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기는 힘들어졌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이 선반영이 된 결과치들이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코로나도 지금 어제도 1,400명을 훌쩍 뛰어넘었죠. 코로나. 예, 몇 명 됐습니까? 어제 1,455명이네요. 야, 11일째 10하루 연속 4자릿수입니다. 심각해요. 심각해요. 이런 지금 자영업자들, 여러분, 제가 어제 식당에 여기 저녁 먹으러 나가봤더니 딱 2사람씩만 앉아 있어요. 테이블 하나에 2사람씩밖에 못 앉아 있잖아요. 6시 이후에는. 어쩌겠어요. 직원 수가 훨씬 많아. 예. 둘이 앉아갖고 뭐 술도 안 먹어. 그죠? 정말 힘든 시기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참 천재지변과 같은 것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탄탄하게 버텼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백신 접종하고 그러면 좋아질 거야. 이제 경제 정상화 돌아갈 거야. 이런 기대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백신 접종 벌써 국민 60, 70%씩 다 맞았다라는 영국, 이스라엘, 뭐 또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다시 늘기 시작해요.
확진자가. 동남아 쪽은 지금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까지, 말레이시아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가 지금 제일 많이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죠. 4, 5만 명씩 막 나온다죠. 이런 상황이 다시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야, 백신 맞아가지고 경제 정상화 찾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잖아, 이거 더 힘들어지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다시 꺾이면요, 심리적으로 더 위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그것이 곧 썸머렐리의 끝이냐 아니면 그냥 소나기일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민을 하자. 그럴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봉 크기를 보세요. 근래에 들어서 일봉 사이즈가 정말 작아요. 어쩔 땐 화딱지나,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증시 이거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시간만 까먹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옆나라 일본, 예전에는 일본이 그렇게 조용했거든요. 근데 일본 증시는 막 일봉이 하루에도 2%씩도 빠지고 3% 빠진 날도 있더라고. 뻑하면 2% 빠지는데 우리나라는 1%도 안 오르고 안 빠져요. 얘네는 오르면 또 2% 올라요. 이게 변동성이잖아요. 변동폭이 얘네 정도는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프가 이게 보이잖아. 우리나라 이게 그래프니까 이게 안 보이잖아요. 올랐어 내렸어, 이거 눈 비비고 봐도 잘 안 보여요. 이런 현상이 나왔던 거는, 이걸 이제 어떻게 좋게 표현하면 안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거는 이제 그동안 코로나 방역 성공적으로 잘 해가고 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잖아요, 그죠? 예, 거기다 수출 계속해서 증가세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무역 수지 계속 흑자 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제 정상화, 올해 GDP 목표 4%대 이렇게 막 잡고 있고, 하는 총재마저도 낙관적 전망 내놓고 이러니까 시장이 안정적 흐름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자리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시적 지금의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카톡에다가. 증시가 상승 추세에서, 세계 증시가 말이죠,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고점대에서 상승세에 금이 가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금이 가고 있다. 여러분, 금이 간다는 말 알잖아요. 스크래치가 나고 있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금이 쫙 벌어져 버리면 어찌 돼요? 붕괴가 되는 거죠, 그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쫙쫙 갈라지고 다시 또 가면 돼요. 그러고 다시 또 굳어버리면 되거든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어찌됐건 금이 가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금이 가고 있는 현상들이 우리가 보니까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했고요. 우리 시장 환율이 지금 크게 요동을 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처럼 뚫지 않았던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과거 작년 말에 비하면은 환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80원이 올랐으니까. 이런 이제 문제, 원화 강세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 하나, 지금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불안해졌다. 삼성전자가 불안해졌어요. 지난 밤새 삼성전자 해외 DR이 또 1.5% 정도 빠져서 원화로 환산을 해보니까 79,400원. 네, 다시 또 전일 종가가 79,800원이잖아요. 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는 자리예요. 이런 삼성전자의 대장주의 부진, 그 다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 지금 열 하루째 4자리 숫자, 이런 불안 요인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제 방어적, 보수적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다. 네, 그런 매매가 필요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매매에 대비하는, 여러분, 변동성향에 좋은
그런 ELW 매매를 여러분들이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도 5종목 준비했어요. 예, 우량주로. 저는 돈 못 버는 기업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제시 안 합니다. 그래서 매매 시점이 잘못돼서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기업 사놓고 수면제 먹고 푹 잘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매매를 하십시오. 그런 종목으로 제가 제시를 합니다. 예, 띄워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 조급한 내 마음은, 내가 무슨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개인 투자자가 그런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조급한 마음을 잡기 위해서 ELW 매매 같이 해보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제안입니다. 요즘 대선 테마주들, 정치인 테마주들 막 극성을 부리고 있죠. 얼마나 불안해요. 하시는 분들도 불안할 거야. 아유, 윤석열 테마가 갑자기 또 빠져. 왜? 아유, 최재형 테마가 또 막 오르네. 쫓아가 말어. 아니,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에? 같은 학교 나왔으면 무슨 테마예요? 같은 동네에서 살았으면 테마예요? 참 밑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거 누군가 시나리오 만들어 가지고 소설 써서 우매한 개인 투자자들 갖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요. 그거 해가지고 백날 잘한들 몇 프로 먹어요? 예? 그거 겁나 잘 해봐야 수익 10% 나면은 대박 났다고 박수 칠 거예요? 그런 거 하실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워요? 그게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아구. 예. 자, 제가 제시하는 종목들 여러분들 하셔도 편안하게 하는 거 잘 아시죠, 여러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 요인으로 뭘 얘기했어요? CBDC, 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관련주들이 요즘 계속 움직이잖아요. 우리 기존에 추천했던 종목이 이제 한네트 있지 않습니까? 한네트, 그죠? 기존에 추천 종목이었어요, 한네트. 요즘 어때요? 한네트? 움직임 나오죠? 그죠? 예, 움직임이 얘는 아까 삼성전자는 이평선들이 밀집되는데 그 밑에서 놀아요. 밑에서. 근데 얘는 어때요? 위에서 이평선들이 지지선이 돼가지고 지지선이 돼서 받쳐주잖아요. 이런 그림의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탄탄하게 밑에서 받쳐주고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된 걸 뭐라 그러냐면 힘의 응집이 돼 있다 그래요. 여기서 한번 튀면 크게 튄다라고 합니다. 어떤 케이스냐? 이런 케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잖아요. 그죠? 몰려 있었죠. 그러고 나서 튀니까 어때요? 이런 게 나오죠. 그죠? 여기 지금 몰려 있잖아요. 튀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신고가 돌파 기대하면서 홀딩 했습니다. 그죠? 홀딩 했어요. 신고가 기대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림까지 그려서 말씀드렸잖아. 또 다른 CBDC 관련주를 하나 오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다른 종목 한국전자금융이요. 한국전자금융. 이 종목도 CBDC 관련주죠.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전자금융 나이스그룹의 그 금융지원 서비스 업체입니다. 나이스, 여러분 저기 보면은 ATM기 있잖아요. 그죠? 예, CD기, ATM기. 요거 관리 서비스하는 업체예요. 한국전자금융. 얘는 아까 한네트보다 조금 더 세게 가네. 그죠? 예, 움직임이 나와요. 화폐 자동화기기, 이것을 이제 만드는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요즘 이제 또 그러니까 최저임금 상향돼 가지고 요즘 그 자영업자들 키오스크, 그러니까 인력 감소 줄이려고 키오스크 갖다가 많이 설치하잖아요. 문 앞에서 주문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죠? 이 키오스크 사업도 합니다. 무인 주차장 사업도 하고요. 네. 이 기업인데 지금 이 CBDC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CBDC는 세계적인 추세. 중국이 가장 먼저 시동을 걸었고요. 달러화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미국 연준도 지금 뒤늦게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어때요? 한국은행이 이달 말에 시범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이달 말에. 예. 그래가지고 8월달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거예요. CBDC 시범 사업. 그 시범 사업자로 SK그룹하고 네이버, 카카오 이 3개사가 지금 경쟁에 들어갔어요. 어느 쪽이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CBDC 우리나라도 본격화된다. 이주열 총재는 한 2,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요. 시범 사업하고 본격적으로 CBDC를 통용하게 될 날. 이제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갑이 필요 없어져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안에 돈이 들어가 있어요. 디지털 화폐로. 예. 디지털 커런시예요. 예.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자, 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분야이기에 한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전자금융을 또 소개를 시킵니다. 자, 한국전자금융은 한네트는 신고가 고점이 코앞이지만 한국전자금융은 월봉으로 보니 어때요? 이야, 탄탄하게 지지받고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네요. 그죠? 이제 시작이죠? 그리워 안 그리워? 이뻐요? 저 고점까지는 100% 더블의 목표도 가능해요. 신고가까지 가려면 신고까지 더블 목표도 가능하다고요. 네. 여기 15,000원이니까 지금 7,900원, 8,000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자, 한국전자금융을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토요 라이브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한 종목들은 당장 매수하라는 추천주는 아니에요. 좋은 매수 포인트 왔을 때 사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이 종목이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 빠지면 더 빠지기 기다렸다가 사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오르면 뭐 분할 매수로 추격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정혜원방으로 오시면 제가 이제 보다 적극적인 리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 따라 하시면 우리 회원님 중에는 이렇게 오랜 회원님들 중에는 제가 제시한 종목을 빠짐없이 사시는 회원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제 10% 이렇게 제시를 하면 한 5% 정도씩 사시지. 네. 그래갖고 다 사놓고 제가 팔자 할 때는 보면은 항상 어때요? 20, 30% 정도 이상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팔자고 얘기를 보면 최근 종목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잖아요.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쫙 스크랩 해놨는데 보세요. 다 22%, 28%, 뭐 33%, 이렇게 이렇게 수익 나면은 팝시다 해요. 작년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130% 수익이었네. 130%. 네? 130%. 그죠? 130%. 그 뭐 올해 들어서도 보면 막 뭐 70%, 그죠? 70%. 이게 좀 확대할까요?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18%, 뭐 23%, 26%, 36%, 94%. 94%는 뭐니 너? 에이티넘 인베스트네. 에이티넘 인베스트. 94%, 뭐 55% 이렇게 제가 목표하는 바는 대개 30%, 20%에서 30%로 목표를 하는데 그보다 이행보다 더 세게 갔을 때는 어찌해요? 더 가는 거예요. 추세가 갈 때까지. 지난달 6월달 매매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요. 오가닉 코스메틱 물리니까 더 사고 해가지고 43%, 41%, 티웨이 항공 30%, 그죠? 30%. 예. 또 코텍스 원유 선물 80%, 100%, 태경 케미컬 30%. 이렇게 수익을 냈어요. 들고 있으면 수익을 이렇게 내고 파니까 그냥 믿고 기다리시는 거야. 예. 팔자 할 때까지. 그냥 뭐 서두를 거 뭐 있어요, 그죠? 예.
이렇습니다. 자, 일단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 가져가시고, 예, 가져가시고, 그리고 조급한 마음은 ELW 투자로 잡고, 우량주 사놓고, 두 발 쭉 뻗고, 잠자다가, 김영인 대표 추천했으니까, 매수하라 했으니까 매도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ELW 매매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최근에 우리 매수한 것들 어때요? 보면 YG 플러스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공개 매수 해드렸어. 그죠? YG 플러스 어때요? 사가지고 여기서 추천했거든. 어? 어때요? 벌써 30% 넘게 그냥 아주. 근데 30% 넘었는데도 안 팔아. 왜 안 팔아요? 더 갈 것 같잖아요. 이제 막 시작인데 뭐. 전고점 신고가 때려볼까 한번. 예. 한번 신고가 맛보자 아까 이거. 이거지 뭐. 이게 왜 이런 배짱이 나오겠어요? 믿으니까.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찬스 만났으니까. 이제 꺾여요. 신호 나오면 팔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매매 하세요, 여러분. 자, 다음 종목은요. 다음 제시할 종목은 제가 이제 하나투어나 뭐 이런 것들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보면 제주항공 같은 거, 그죠? 제주항공 같은 거 그런 거 팔아먹었잖아요, 제가. 네, 제주항공 이렇게. 네. 얘는 13%밖에 못 먹었네. 또 뭐 하나투어라든가 이런 것들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하나투어 같은 거 뭐 한 25% 이렇게 먹고 팔아먹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들어가자. 예, 다시 들어가자. 왜? 조정 좀 받았거든. 조정 좀 받았어요. 자,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여행주의 대장주 하나투어. 자, 어찌됐건 코로나가 확산되건 어떻건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꾸준히 주가가 지탱이 돼요. 빠지면 찬스. 예. 안 빠지면 탄탄함.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여행주를 눈여겨볼 자리다.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요. 그 미국인들의 해외여행이라든가 외국인들의 미국 여행이라든가 이런 여행 정상화를 적극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방금 전 속보로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말입니다. 트래블 버블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 백신 접종 받은 나라들끼리 서로 상호간에 여행 주고받기. 요거 트래블 버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일단 트래블 버블 그 단체 여행의 항공사로 제주항공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처음 시작으로 인천과 사이판, 인천 사이판을 주 1회 운항하는 것으로 트래블 버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항공도 슬슬 올라오고,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거기에 참여되는 이제 제주항공과 같이. 제주항공은 이렇게 사람 실어 나르는 것만 하니까 하나투어라든가 다른 여행사들도 이제 거기에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행주 중에 대장주인 하나투어를 말씀드리는 거고,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들이 탄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에 있다. 또 수급 보세요. 수급. 이 5월달부터 파란색은 기관이고요. 빨간색은 외국인입니다. 쫙 사들이더니 안 팔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버티고 있어요. 주가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안 팔고 있잖아요. 안 팔고 있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하나투어를 좋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매집한 뒤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제주항공은요? 제주항공은 외국인은 계속 좀 팔았어요. 실적이 뭐 안 좋으니까. 쟤들은 아주 냉정하거든. 항공주들 다 적자나고 안 좋잖아요. 지금 적자나는 기업 안 한다 그랬죠, 저는. 근데 항공주는 적자 났다고 적자가 아니잖아요. 금방 살아날 수 있고요. 예. 자, 그런데 기관 이 파란색을 보세요. 얘들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사가지고 지금 계속 사모으고 있어요. 제주항공. 그죠? 연초 이후에 260만 주나 샀습니다.
제주항공을 기관이 하루 10만 주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260만 주를 샀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싹쓸이 한 거야. 싹쓸이 순매수가.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행주로 하나투어 그리고 여행에 같이 병행되는 항공주 제주항공 이 두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주를 하나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제시를 했던 종목이에요. 돈이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지다 보면 투자처를 찾게 됩니다. 투자처. 그죠? 돈을 더 불리기 위한 수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부자였던 이건희 삼성 전 회장이 돌아가셨지만 그렇게나 많이 꼴통품을 미술품을 사드립니다. 네, 그 양반은 이제 더 이상 뭐가 가질 게 없잖아. 공장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죠? 이제 투자처가 그런 이 몇몇 있는 자들의 영역인 이 미술품 시장, 골통품 시장 이런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홍라이 여사의 그 이름을 딴 리움이라는 박물관, 개인 박물관도 있었고요. 이거를 이건희 회장 사망과 함께 국가에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 뭐 상속세 줄이려고 그랬니 어쩌니 뭐 하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 이건희 회장이 내놓은 그 그림 미술품 가치가 현재 시세로 굳이 따진다면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 된답니다. 근데 그게 내년에 따지면 얼마가 될까요? 내후년에는 또 어찌 될까요? 10년 후에는 얼마일까요? 이건 계속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 이건희 회장이 국가에 그 기부한 미술품이 미술관을 몇 개를 만들 정도의 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정말 자랑할 만한 이런 가치 있는 그런 미술품, 그런 문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유한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BTS만 있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난 것들을 자꾸 쌓아가고 있습니다. 잘난 것들을. 이번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딸지 모르겠는데 그게 다 국력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이 미술품 이런 경매 시장에 대한 이 미술품의 가치가 뭐로 알겠어요? 경매 시장에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주식 매매 어디에서 해요? 거래소에서 하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매 업체 서울옥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서울옥션. 성장이 앞으로 꾸준히 될 수밖에 없다. 그 시장 자체가 커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그죠? 예. 온라인 경매까지 가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이 되지만 온라인 시장, 온라인 경매로 이 경매 횟수가 오히려 증가해요. 그래서 외형이 자꾸 커지고 있고, 그다음 1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됐는데 아주 급했어요.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겠죠. 그죠? 돈이 엄청나게 풀렸는데 갈 데가 없거든. 돈 있는 사람들이 상속수당, 증여수로도 지금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쪽 시장이 커졌어요? 안 커겠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 보시면 작년까지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근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적자 폭이 훨씬 줄었어요. 적자 폭이 줄었는데 매출도 크게 줄었어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올해 1분기에 매출 보세요.
작년 매출을 거의 작년 한 해 매출을 따라갈 정도. 그리고 흑자가 크게 생겼어요. 흑자가 났어요. 이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기업의 지금 시젠이라든가 진단키트 관련주들 막 실적이 어땠어요?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몇백 배 늘어나고 막.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그렇게 큰 거 아닙니까? 서울옥션 마찬가지 되는 거예요. 시젠 이참에 그럼 진단키트의 대표주자 시젠을 한번 볼게요. 시젠이 어떻게 커졌나? 그 지금은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시젠의 주가가 작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15,000원 전후였습니다. 고점이. 근데 15만원까지 10배가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렇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죠.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 정말 깜놀이에요. 깜놀. 요새 말로 깜놀. 매출이 말입니다. 1200억 하던 매출이 2019년도에 1200억 하던 매출이 작년에 10배가 늘었어요. 1조 1000억. 그죠? 이익은요. 260억 하던 것이 5천억이 됐어요. 5천억이. 200배요. 10배가 아니라 20배. 20배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익이 20배가 늘었는데 주가는 10배밖에 안 올랐네. 그래도 이래 된 겁니다. 자, 서울옥션 적자나던 놈이 갑자기 지금 실적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그랬다니까. 2분기에는 어떨까요? 2분기에는 자, 이게 서울옥션의 현재 위치예요. 아직 신고가도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종목 사놓고 그냥 나도 그냥 저기 미술품 하나 사놨어. 피카소 하나 사놨는데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고 그냥 버티면 얘는 분명 나에게 기쁨을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심리는 고점에 쫓아가서 잠시 안 가면 속상해요. 좋은 매수 자리 오거든 사자. 아셨죠? 서울옥션. 근데 얘가 김현균 대표만 그렇게 좋게 보니 너? 아니잖아요. 보세요. 올해 초에 거의 안 사던 애들이 말입니다. 기관 외국인이 지금 기관은 한 4월부터 사기 시작하더니 계속 사더니 지금 7월달 들어서 기관 외국인이 막막 사네요. 마구마구 사요. 왜 그럴까 얘들? 왜 그럴까? 마구마구 사. 보이죠? 보이잖아요. 마구마구 사잖아. 예. 그러면 이거 지금 간다는겨 안 간다는겨? 얘들이 사가지고 개인이 사서 오른 거 봤습니까? 얘들이 사면 오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임플란트요. 임플란트. 임플란트 시장이 말입니다. 지금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요. 급속히 성장. 그래갖고 6월 달에 임플란트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시장에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갔어요. 사실 치과 어지간히 막 아려서 쑤시고 도저히 힘들지 않으면 안 갔잖아요. 거기서 코로나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백신 맞고 좀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 증가하면서 코로나 피해주에서 수혜주로 이렇게 변신하고 있는 겁니다. 옥션이나 서울 옥션이나 비슷한 거죠.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걔네들 그 임플란트하고 그럴 정도 소득 수준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중국도 $10,000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수요가 이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국내 중국산도 있겠죠. 그런데 중국 사람들 자기네 나라 것 별로 신뢰 안 하잖아요. 한국 거 고급으로 인식해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 그러면 깜빡 죽었듯이 코끼리 밥솥 환장했듯이. 그죠? 이젠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젠 고급품이 됐어요. 어쨌든 6월달 수출이 60%가 급증을 했고요. 2분기 실적 전망도 매우 좋아지고 있어요. 1분기에도 실적 좋은데 국내 임플란트 시장도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임플란트 할 거, 아유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하지 뭐 이러고 밀어놨던 거, 이게 지금 다 이제 본격적으로 치과 병원으로 찾아가고 있는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이루면서 이제 이연 수요라고 하죠. 이연 수요, 그죠? 예, 이 종목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종목은 디오입니다. 디오, 디오 보세요. 디오 주가 어때요?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서? 외국인이 빵 들어왔어. 그죠? 예, 외국인이 매집을 하고 있구나. 오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 자,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 거 보십시오. 그죠? 외국인 지분율이 25%나 됐어요. 이제 25%. 이겁니다. 예, 외국인이 매일 사, 에브리데이. 디오. 보이시죠? 근데 얘 실적, 아이 뭐 보나 안 보나지 뭐. 그죠? 김영균 대표는 돈 못 버는 기업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주항공 빼놓고 하나투어도 빼놓고, 걔네들이 이제 앞으로 볼륨이니까. 예. 적자 나지 않는 기업이에요. 작년 4분기부터 회복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보이죠? 1분기. 작년 3분기까지는 매출이 많이 줄고 이익도 줄고 그랬어요. 근데 작년 4분기, 올 1분기 들어서면서 실적이 크게 돌아서고 있고, 올 2분기 실적은 매우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면서 기관이 이렇게 사들이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주 공략 종목으로는 제가 CBDC 관련주로 한국전자금융 다시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행주도 관심 갖자, 하나투어, 제주항공. 그 다음에 그림시장, 서울옥션, 그 다음에 임플란트, 디오. 자, 그럼 다음 주 선물 옵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요거를 이제 어제 이 그림을 보여드려. 이거요. 선물지수 30분 봉으로 요게 저항선이 435선이 되겠고요. 1차 지지선은 와서 반등이 들어왔죠. 그죠? 예. 432.50. 그 다음에 2차 지지선. 여기에 만약에 무너지면 2차 지지선 431.50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요걸 이제 제가 어제 보여드렸는데, 자, 요거를 다시 조금 더 길게 봤어요. 이 저항선이다. 435. 근데 어제 이제 435까지 반등을 했다가 주춤하고 끝났어요. 그죠? 예, 어제 마감이. 아까 그 그림은 그 중간이었고요. 여기에서 1차 지지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432.50.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차 지지선이겠습니다.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항선은 그대로 저항선이고요. 요거는 이제 아마 뚫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당장 지지선 지켜지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죠? 431.50이 지켜지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43 이 지지선을 지키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침에 시작이 되겠고, 이게 맥없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갭 메우기로 가겠죠. 갭 메우기. 우리는 갭을 메우드라는 것을 공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요 갭 메우기로 들어갈 겁니다. 이 갭을 메꾼다면 어디예요? 지수가 그 자리가 427이 되네요. 많이 밀리네요. 그죠? 이런 그림을 다음 주에 그리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쉽지 않았지만 우리 방에서는 수익은 챙겨 나갔습니다. 짧게 하면서 콜에서 60% 먹었고요. 다음날 또 콜에서 10% 먹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콜과 풋에서 22만원 벌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마 수익이 꽤 커질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이 좁은 범위에서 별로가 없었어요. 그나마 조금 변동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런 큰 변동이 나오는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이 나오는 주간에는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어요. 이럴 때 대박을 내는 겁니다. 예, 이럴 때 대박을 내는 거예요. 지난주에 뭐 300만 원 벌었니, 막 200만 원 벌었니 한때, 예, 이때입니다. 다음 주 이런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 그리면서 시장 한번 대응해 보시자. 다음 주 저와 같이 하실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오셔서 정말 또 한 번의 찬스 만들어 보시자고요. 회비 걱정됩니까? ELW 매매하면서 회비 걱정되면 하지 마십시오. 회비는 하루에도 6개월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아셨죠? 자, 다음 주 행복한 꿈 꾸시면서 무더운 주말 건강 유의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얼굴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감합니다.